믿기지 않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물 한 방울이 금보다 귀한 중동 땅에 매일 350만 명의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강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의 중심엔 다름 아닌 한국 기업이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무슨 일인지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 마르세유 출신의 해수 담수화 기술자 펠릭스 라루아입니다. 유럽과 중동, 북아프리카를 누비며 30년을 일했어요. 제 인생의 대부분은 바닷물을 담수로 바꾸는 기술과 함께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것을 보고 경험했죠.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제 생각의 변화였어요. 특히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처음 해수 담수화 분야에 발을 들였을 때만 해도 이 분야는 유럽과 미국의 전유물이나 다름없었어요. 저는 프랑스의 명문 공과대학을 나와 세계 최고의 물처리 기업 중 하나인 수에즈에 입사했습니다. 그때부터 자부심이 대단했어요. 우리 유럽 기술자들만이 바닷물을 마실 수 있는 물로 바꾸는 마법을 부릴 수 있다고 생각했죠. 2005년 제 경력에 전환점이 될 만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라스 아주르라는 초대형 해수 담수화 프로젝트 입찰 공고가 떴어요. 당시 세계 최대 규모였죠. 우리 회사는 즉시 입찰팀을 꾸렸고 저는 기술 총괄 책임자로 참여했습니다. 사무실 분위기는 들떠 있었어요. 모두가 이건 따놓은 당상이라며 웃었죠. 그도 그럴 것이 지난 수십 년간 중동의 담수화 사업은 미국과 유럽 회사들이 독점하다시피 했으니까요. 우리는 선진국 기술이란 이름 아래 설계, 자재, 시공을 휘어잡았습니다. 발주처들 역시 당연하다는 듯 우리만 찾았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한국이라는 이름은 그저 텔레비전 속 가전제품이나 휴대폰 브랜드로만 익숙할 뿐 공학이나 수처리 분야에서는 존재감이 없었습니다. 입찰 준비 과정은 순조로웠어요. 우리는 최첨단 역삼 투합 방식을 적용한 설계안을 마련했고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혁신적인 방안도 몇 가지 추가했습니다. 비용은 좀 높았지만 기술력으로 승부할 수 있다고 확신했어요. 입찰 마감일, 우리는 자신감 넘치는 제안서를 제출했습니다. 결과 발표일이 다가왔어요. 모두가 긍정적인 소식을 기대하며 회의실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발표된 결과는 우리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어요. 라스 아주르 프로젝트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한국의 두산 에너빌리티가 선정됐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제대로 들은 건지 의심스러웠어요. 한국, 담수화 시장에서, 그것도 세계 최대 규모 프로젝트의 주계약자로 믿기 힘든 소식이었습니다. 회의실은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어요. 어떤 이는 분노했고 어떤 이는 비웃었습니다. 그들은 설계부터 제작, 설치, 시운전까지 턴키로 맡겠다고 제안했고 예상보다 빠른 공정과 가격 경쟁력까지 앞섰다는 게 결정적 이유였다고 하더군요. 동료들과 저는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이었어요. 아시아 회사가 어떻게 중동에서 유럽 기술자들을 이긴다는 거지? 누군가는 뒷거래가 있었을 거라고 수군거렸고 또 다른 이는 사우디가 정치적 이유로 아시아 쪽에 손을 내민 것이라고 추측했습니다. 아무도 한국 기업이 순수한 기술력으로 우리를 이겼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회의가 끝난 후 저는 사무실로 돌아와 한국의 두산에 대해 검색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일제강점기 때부터 1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기업이었고 이미 발전 설비와 담수화 분야에서 상당한 실적을 쌓아왔더군요. 하지만 그 정도 정보로는 충분치 않았어요. 저는 여전히 이건 일시적인 이변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저녁 동료들과 함께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우리 내부 분위기는 험악했습니다. 값만 싸고 품질은 떨어질 거야. 어차피 중간에 무너지겠지. 우리는 그렇게 한국을 깎아내렸죠. 심지어 중동 발주처 담당자들에게 품질 리스크라는 명목으로 압박을 가하려는 시도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라스 아주르 프로젝트는 한국의 두산에게 넘어갔고 우리는 다른 프로젝트를 찾아 나섰어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일회성 사건이 아니라 해수 담수화 산업의 판도를 완전히 바꿀 시작점이 될 줄은 말이에요. 라스 아주르 프로젝트를 놓친 후 우리 회사는 다른 중동 국가들의 담수화 사업에 더욱 공격적으로 뛰어들었어요. 쿠웨이트, 오만, 아랍에미리트까지 입찰 정보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달려갔습니다. 우리는 가격을 낮추고 기술적 개선안을 추가하며 절치부심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계속 벌어졌습니다. 입찰 결과가 발표될 때마다 한국 기업들, 특히 두산의 이름이 계속 등장했어요.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담수화 시장의 신참 기업이 이토록 빠르게 시장을 잠식해가는 건지 말이에요. 우리 경영진은 비상대책회의를 소집했고, 저는 한국 기업들의 기술력을 분석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표면적으로 드러난 자료들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는 놀라웠어요. 그들은 단순히 가격 경쟁력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설계부터 제작, 시공에 이르기까지 모든 면에서 혁신적인 접근법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특히 눈에 띈 것은 모듈화 전략이었습니다. 한국은 대형 담수화 설비의 핵심 부품들을 자국 내 공장에서 모듈 형태로 제작한 뒤 이를 배로 운송하여 현장에서 조립하는 방식을 택했어요. 이로 인해 현장 작업 시간과 비용이 크게 줄었고 품질 관리도 용이해졌습니다. 그에 비해 우리는 여전히 대부분의 작업을 현장에서 진행하는 전통적인 방식을 고수하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내부에서는 여전히 한국 기업들을 무시하는 분위기가 강했습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했어요. 그들은 우리 기술을 베끼기만 했을 뿐이야. 결국 문제가 생기면 발주처는 다시 우리에게 돌아올 거야. 저 역시 그런 생각에 동조했음을 인정합니다. 유럽의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단기간에 따라잡을 수는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3년이 흘렀습니다. 라스 아주르 프로젝트가 완공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저는 호기심에 관련 뉴스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들을 접하게 되었어요. 두산이 건설한 이 시설은 세계 최대 규모의 해수 담수화 플랜트로 하루 100만 톤의 물을 생산하며 350만 명의 생명을 살리고 있다는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 공사 기간이었어요. 당초 계획보다 석 달이나 앞당겨 완공되었다는 겁니다. 프로젝트의 핵심 설비 대부분은 한국 창원에 있는 두산 공장에서 제작돼 바다로 실어 날랐고 현장에서 조립과 설치를 완벽하게 해냈다고 했어요. 기사에는 사우디 수자원 공사 관계자의 인터뷰도 실려 있었습니다. 한국 기업의 기술력과 일처리 방식은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한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 앞으로도 계속 협력할 것이다. 그제야 저는 처음으로 그들이 우연히 이긴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건 기술의 진보였고 신뢰의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저는 이 모든 걸 외면하려 했어요. 그저 한 번의 이변일 뿐이야.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했죠. 우리는 수십 년간 쌓아온 노하우가 있으니 결국 시장은 다시 우리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말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이후 중동의 주요 발주처에서 자꾸만 두산을 찾는다는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쿠웨이트, 오만, 아랍에미리트에서 진행된 입찰에서 우리의 제안은 계속 밀렸고 한국은 모든 프로젝트를 독식하듯 수주해 갔어요. 심지어 우리가 확실하다고 여겼던 북아프리카 시장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알제리의 한 프로젝트 입찰에서 또다시 탈락한 후 저는 발주처 담당자와 개인적으로 대화할 기회가 있었어요. 왜 우리 대신 한국 기업을 선택했는지 물었죠. 그의 대답은 명쾌했습니다. 첫째, 그들은 약속을 지킨다. 기한 내에 때로는 기한보다 빨리 프로젝트를 완수한다. 둘째, 기술적 문제가 생겼을 때 즉각 대응한다. 셋째, 가격 대비 품질이 매우 뛰어나다. 그의 말은 저를 깊이 생각하게 만들었어요.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우리의 기술력을 당연시해왔던 걸까요? 시장이 변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변화를 인정하지 않으려 했던 걸까요? 그때부터 저는 한국 기업들에 대해 더 진지하게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기회가 왔어요.
우리 회사가 사우디의 한 담수화 설비 유지보수 계약을 따내게 되었는데 그곳은 바로 두산이 건설한 시설이었습니다. 저는 자원에서 그 프로젝트의 책임자가 되었어요. 두산의 기술을 직접 보고 평가할 수 있는 기회였으니까요. 현장에 도착해 설비를 둘러보기 시작했을 때 제 선입견은 서서히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어요. 모든 것이 효율적으로 설계되어 있었고 자동화 수준은 우리가 설계한 어떤 플랜트보다도 높았습니다. 특히 에너지 효율성 측면에서는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수준이었어요. 같은 양의 물을 생산하면서도 전력 소비는 30%가량 적었으니까요. 현장에서 만난 한국 기술자들은 매우 전문적이고 열정적이었습니다. 그들과 대화를 나누며 알게 된 사실은 두산은 담수화 기술 개발을 위해 막대한 연구개발 투자를 해왔다는 점이었어요. 최신 멤브레인 기술, 에너지 회수 장치, 스마트 모니터링 시스템 등 모든 분야에서 혁신을 추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일하는 석 달 동안 저는 많은 것을 배웠어요. 한국 기업의 성공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철저한 준비와 끊임없는 혁신, 그리고 고객 중심의 접근법에서 비롯된 것이었어요. 그들은 단순히 좋은 설비를 만드는 데 그치지 않고 어떻게 하면 고객의 니즈를 더 잘 충족시킬 수 있을지 항상 고민했습니다. 현장 근무를 마치고 프랑스로 돌아온 후 저는 회사에 상세한 보고서를 제출했어요. 한국 기업들, 특히 두산의 기술력과 경쟁력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였습니다. 하지만 제 보고서는 회사 내에서 큰 환영을 받지 못했어요. 많은 이들이 여전히 현실을 부정하며 유럽의 기술적 우위를 맹신하고 있었거든요. 보고서를 제출한 후 저는 회사 내에서 약간의 이방인이 된 기분이었어요. 제가 한국 기업의 기술력을 인정하는 발언을 할 때마다 동료들은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이는 저를 배신자 취급하기도 했죠. 유럽 기업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현실을 왜곡해야 한다는 것은 제게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계속해서 중동과 북아프리카의 담수화 프로젝트에 참여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점점 더 어려워졌어요. 입찰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한국 기업들에게 밀렸고 간신히 따낸 프로젝트도 수익성이 낮았습니다. 가격을 낮추고 또 낮춰야 했으니까요. 2012년 저는 두바이에서 열린 세계물 산업 박람회에 참석했어요. 그곳에서 두산의 부스를 방문했습니다. 그들은 최신 담수화 기술을 선보이고 있었는데 특히 눈에 띈 것은 신개념의 에너지 회수 장치였어요. 이 장치는 담수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압 염수의 에너지를 회수해 재활용함으로써 전체 에너지 소비를 크게 줄일 수 있는 혁신적인 기술이었습니다. 부스를 담당하던 한국인 엔지니어에게 질문했어요. 어떻게 이런 기술을 개발할 수 있었는지, 개발 과정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등을 물었죠. 그는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창원에 있는 두산의 연구소에서 5년간의 연구 끝에 이 기술을 개발했다고 해요. 처음에는 많은 실패가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도전한 결과라고 했습니다. 그의 말에서 한국 기업의 또 다른 강점을 발견했어요. 그들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술 개발에 투자했고 단기적인 실패에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우리 유럽 기업들은 점점 더 단기적인 수익에 집착하며 장기적인 연구개발 투자를 줄여가고 있었어요. 박람회에서 돌아온 후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제 경력의 대부분을 바친 이 산업에서 우리 유럽 기업들은 점점 더 뒤처지고 있었어요. 이대로 가다가는 결국 시장에서 완전히 밀려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회사 경영진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어요. 한국의 두산과 기술 협력을 추진하자는 것이었죠. 예상대로 저의 제안은 처음에 큰 반발에 부딪혔습니다. 경쟁자와 협력한다는 것 자체가 패배를 인정하는 것처럼 여겨졌나 봐요. 하지만 저는 설득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세계 시장의 변화 추세, 한국 기업들의 기술적 우위, 그리고 협력을 통한 시너지 효과 등을 강조했어요. 끝내 경영진은 저의 제안을 부분적으로 수용했고
두산과의 기술 교류 가능성을 타진해 보기로 했습니다. 첫 접촉은 이메일로 시작됐어요. 저는 두산의 해외 사업부 책임자에게 연락을 취했고 기술 협력 가능성에 대해 논의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들의 반응은 매우 긍정적이었어요. 그들도 유럽 기업들의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높이 평가하고 있었고 상호 보완적인 협력 관계를 맺는데 관심이 있다고 했습니다. 몇 번의 이메일 교환 후 우리는 서울에서 직접 만나기로 했어요. 2013년 초여름 저는 생애 처음으로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첫인상부터 강렬했어요. 모든 것이 너무 효율적이고 깨끗했거든요. 공항에서부터 미래지향적인 기술이 곳곳에 적용되어 있었습니다. 서울에서의 이틀은 제 선입견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현대적인 도시 경관, 첨단 기술로 가득 찬 건물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의 열정과 에너지가 인상적이었습니다. 두산 본사를 방문했을 때는 더욱 놀랐어요. 그들의 사옥은 첨단 기술과 친환경 설계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건물이었습니다. 회의실에서 두산의 경영진과 엔지니어들을 만났어요. 그들은 모두 유창한 영어를 구사했고 글로벌 비즈니스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높았습니다. 회의는 예상보다 훨씬 생산적으로 진행되었어요. 우리는 양측의 기술적 강점을 공유하고 어떤 분야에서 협력할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논의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그들의 오픈 마인드였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기술력을 자랑하면서도 동시에 배울 점이 많다는 겸손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것은 제가 익숙했던 유럽 기업들의 태도와는 사뭇 달랐어요. 우리는 종종 우리의 우월성을 당연시하며 다른 이들에게서 배우려는 자세가 부족했으니까요. 회의 이후 두산의 창원 공장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담수화 설비가 실제로 어떻게 제작되는지 직접 볼 수 있었어요. 공장은 놀라울 정도로 자동화되어 있었고 품질 관리 시스템도 매우 엄격했습니다. 작업자들은 각자의 일에 완벽을 기하고 있었고 전체적인 공정은 마치 정밀한 시계처럼 돌아가고 있었어요. 공장 투어를 마친 후 연구개발센터도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두산이 차세대 담수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볼 수 있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그들이 단순히 현재의 기술을 개선하는 데 그치지 않고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의 담수화 기술을 연구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한국 방문을 마치고 프랑스로 돌아온 후 저는 경영진에게 상세한 보고서를 제출했어요. 두산과의 협력이 우리에게 어떤 이점을 가져다 줄 수 있는지, 어떤 분야에서 시너지를 낼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이번에는 제 보고서가 진지하게 검토되었어요. 아마도 시장 상황이 점점 더 어려워지면서 경영진도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몇 주 후 우리 회사는 두산과 기술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어요. 우리는 특정 프로젝트에서 공동으로 입찰에 참여하고 서로의 기술적 강점을 활용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는 유럽과 아시아의 담수화 기술 강자들이 손을 잡은 최초의 사례였어요. 업계에서는 이 소식이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두산과의 협력은 생각보다 순조롭게 진행되었어요. 첫 번째 공동 프로젝트는 이집트의 홍해 연안에 건설하는 담수화 플랜트였습니다. 우리는 설계와 컨설팅을 맡고 두산이 핵심 설비 제작과 시공을 담당하는 방식이었어요. 처음에는 업무 방식과 문화 차이로 약간의 마찰이 있었지만 양측 모두 유연하게 대응하면서 문제를 하나씩 해결해 나갔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저는 한국 기업의 일하는 방식을 더 가까이에서 배울 수 있었어요. 그들의 가장 큰 강점은 실행력이었습니다. 일단 결정이 내려지면 그들은 놀라운 속도로 움직였어요. 의사결정 과정에서는 충분한 논의를 거쳤지만 한번 방향이 정해지면 모든 리소스를 집중해 목표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또 하나 인상적이었던 것은 그들의 문제 해결 능력이었어요. 프로젝트 진행 중 예상치 못한 기술적 문제가 발생했을 때 두산의 엔지니어들은 즉각적으로 대응했습니다.
그들은 문제를 분석하고 여러 해결책을 제시하며 최적의 방안을 선택해 신속하게 적용했어요. 이런 과정에서 책임을 회피하거나 변명을 찾지 않았죠. 오직 문제 해결에만 집중했습니다. 이집트 프로젝트는 예정보다 한 달 앞서 완공되었고 발주처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어요. 이 성공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우리는 더 많은 공동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모로코, 알제리, 요르단 등 여러 국가의 담수화 사업에 함께 참여했어요. 협력이 계속될수록 양측의 신뢰와 이해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러던 2015년 저는 두산으로부터 특별한 제안을 받았어요. 그들의 해외 사업부 기술 자문으로 일해보지 않겠냐는 제안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갑작스러워 망설였어요. 30년 넘게 프랑스 기업에서 일해온 저에게 한국 기업으로의 이직은 큰 도전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이것은 새로운 관점에서 산업을 바라볼 수 있는 흥미로운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깊은 고민 끝에 저는 그 제안을 수락했어요. 제 결정에 많은 동료들이 놀랐고 일부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이 제 경력에 있어 올바른 선택이라고 확신했어요. 이미 50대 중반이었지만 새로운 도전에 대한 열정은 여전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서울로 이주하게 되었어요. 처음 몇 개월은 적응하기 어려웠습니다. 언어 장벽, 문화 차이, 새로운 환경 등 많은 것들이 낯설었어요. 하지만 두산의 동료들은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었고 적응을 도와주었습니다. 특히 젊은 엔지니어들은 저의 경험과 지식을 존중하면서도 서슴없이 질문하고 토론했어요. 그들의 열정과 호기심은 저에게 새로운 에너지를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두산에서의 제 역할은 해외 프로젝트의 기술적 자문과 유럽 시장 전략 수립을 돕는 것이었어요. 제가 가진 유럽 시장에 대한 이해와 인맥은 두산에게 큰 자산이 되었습니다. 반면 저는 한국 기업의 내부에서 그들의 성공 비결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근무하면서 가장 놀랐던 것은 두산의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였습니다. 그들은 매출의 상당 부분을 지속적으로 연구개발에 투자했어요. 특히 친환경 담수화 기술, 에너지 효율 향상, 스마트 운영 시스템 등 미래 지향적 기술에 집중했습니다. 이런 장기적 관점의 투자가 그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리더십을 확보할 수 있었던 핵심 요인이었다고 생각해요. 또 다른 중요한 요소는 인재 육성이었습니다. 두산은 우수한 인재를 영입하고 체계적으로 교육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어요. 특히 글로벌 마인드를 가진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해외 연수와 다양한 국제 프로젝트 경험을 제공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의 엔지니어들은 기술적 전문성뿐만 아니라 문화적 다양성을 이해하고 글로벌 환경에서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었어요. 두산에서 일하면서 저는 세계 각국의 담수화 프로젝트 현장을 방문할 기회가 많았습니다. 특히 중동과 북아프리카, 동남아시아의 여러 국가를 다녔어요. 그 과정에서 한국 기업들이 어떻게 글로벌 시장에서 신뢰를 쌓아가고 있는지 직접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한 번은 사우디아라비아의 한 프로젝트 현장을 방문했을 때의 일이에요. 그곳에서 만난 현지 관리자는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예전에는 설비에 문제가 생기면 유럽 기업들에 연락했지만 기술자가 도착하기까지 며칠이 걸리곤 했대요. 반면 한국 기업에 연락하면 24시간 내에 전문가가 현장에 도착한다는 겁니다. 그것도 단순히 문제를 해결하는 데 그치지 않고 왜 그런 문제가 발생했는지, 어떻게 하면 재발을 막을 수 있는지까지 철저하게 분석한다고 했어요. 이런 경험들을 통해 저는 한국 기업의 성공이 단순히 가격, 경쟁력이나 기술력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고객 중심의 사고방식, 문제 해결에 대한 열정, 그리고 지속적인 개선을 추구하는 문화. 이 모든 요소들이 결합되어 글로벌 시장에서의 성공을 이끌어낸 것이었어요. 두산에서 3년 동안 일하면서 저는 해수 담수화 산업의 판도가 완전히 바뀌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세계 해수 담수화 시장에서 한국 기업들의 점유율은 계속해서 증가했고
특히 두산은 명실상부한 세계 1위 기업으로 자리매김했어요. 반면 유럽과 미국의 전통적인 강자들은 점점 더 시장 점유율을 잃어갔습니다. 이런 변화를 지켜보며 저는 자주 과거를 돌아보곤 했어요. 라스 아주르 프로젝트에서 우리가 탈락했을 때 얼마나 한국을 과소평가했었는지 말이죠. 그때 우리가 조금 더 겸손하게 경쟁자를 대하고 변화의 필요성을 인식했다면 상황은 달라졌을까요? 아마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는 너무 자만에 빠져 있었고 변화의 신호를 무시했어요. 2018년 저는 두산에서의 임무를 마치고 은퇴했어요. 서울에서의 3년은 제 인생에서 가장 값진 경험 중 하나였습니다. 단순히 직업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많은 것을 배우고 성장할 수 있었어요. 한국의 문화, 사람들의 생활 방식, 그리고 그들의 사고방식은 저에게 새로운 시각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은퇴 후에도 저는 서울에 머물기로 결정했어요. 이미 이곳에서 많은 친구들을 사귀었고 한국의 생활 방식에 편안함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물론 완전히 일에서 손을 떼지는 않았어요. 두산에서는 필요할 때마다 자문을 구했고 가끔씩 특별 프로젝트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은퇴한 덕분에 저는 이제 담수화 산업을 더욱 객관적인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게 되었어요. 더 이상 특정 기업의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산업 전체의 변화와 발전 방향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매우 흥미로운 현상을 발견했어요. 매해 발간되는 세계 수자원 보고서를 분석해 보니 한국 기업들, 특히 두산이 글로벌 1위 해수 담수화 기업으로 굳건히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단순히 설비를 공급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전체 수자원 관리 솔루션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었어요. 물 부족 국가들의 수자원 정책 수립부터 담수화 플랜트 설계, 건설, 운영, 그리고 관련 인프라 구축까지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죠. 반면 유럽과 미국의 전통적인 물처리 기업들은 점점 더 틈새 시장으로 밀려나고 있었어요. 일부는 한국 기업들과의 협력을 통해 생존을 모색했고 또 다른 일부는 인수합병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중동과 북아프리카 그리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대형 담수화 프로젝트에서 한국 기업들의 영향력은 계속해서 커져갔어요. 이런 변화를 지켜보며 저는 한국이 어떻게 이토록 짧은 시간 내에 글로벌 수자원 산업의 강자로 부상할 수 있었는지 자주 생각했습니다. 단순히 기술력이나 가격 경쟁력 외에도 그들의 성공 비결이 무엇인지 깊이 고민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몇 가지 핵심 요소들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첫째, 한국은 자원이 부족한 나라로서 효율성과 혁신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익숙했어요. 그들에게 기술 개발은 단순한 비즈니스가 아니라 국가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이런 절박함이 지속적인 혁신의 원동력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한국 기업들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시장을 바라보았어요. 그들은 단기적인 이익보다는 장기적인 관계 구축에 더 많은 가치를 두었습니다. 처음에는 수익성이 낮더라도 신뢰를 쌓고 입지를 다지는 데 투자했죠. 특히 개발도상국 시장에서 이런 접근법은 매우 효과적이었어요. 셋째, 한국 기업들의 실행력과 문제 해결 능력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그들은 계획을 세우는 것만큼이나 그것을 완벽하게 실행하는 데 중점을 두었어요. 문제가 발생했을 때도 책임을 회피하거나 변명하지 않고 즉시 해결책을 찾는 데 집중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 기업들은 지속적으로 자신들을 혁신하고 발전시키는 능력이 뛰어났어요. 그들은 결코 현재의 성공에 안주하지 않았고 항상 다음 단계를 준비했습니다. 이런 자세가 그들이 계속해서 경쟁 우위를 유지할 수 있게 해주었다고 생각해요. 이런 사항들을 정리한 후 저는 이를 블로그 형태로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경험과 관찰을 바탕으로 해수 담수화 산업의 변화와 한국 기업들의 성공 요인에 대해 글을 썼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제 생각을 정리하는 수준이었지만 점차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유럽의 젊은 엔지니어들로부터 많은 질문과 피드백을 받았어요. 그들은 한국의 성공 사례를 배우고 싶어 했고, 어떻게 하면 그들과 경쟁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먼저 선입견을 버리고 열린 마음으로 다른 문화와 접근법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라고 조언했어요. 그리고 단순히 경쟁만 생각하기보다는 협력을 통한 시너지 창출도 고려해보라고 말했습니다. 블로그를 통해 저는 유럽의 물 산업 전문가들과도 소통할 수 있었어요. 놀랍게도 많은 이들이 이제는 한국 기업들의 기술력과 경쟁력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그들을 과소평가하거나 무시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로부터 배우고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분위기였습니다. 2020년 프랑스 정부가 자국 내 해수 담수화 기술의 현대화를 추진하며 한국과의 협업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을 들었어요. 이는 제게 큰 의미가 있는 소식이었습니다. 이제 유럽도 변화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과거의 자만을 버리기 시작한 것이었으니까요. 그 소식을 접한 후 저는 프랑스 산업부 장관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제 경험과 관찰을 바탕으로 한국과의 협력이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지에 대한 제안을 담은 내용이었습니다. 놀랍게도 몇 주 후 장관실로부터 답장이 왔어요. 그들은 제 제안에 관심을 보였고 더 자세한 논의를 위해 파리로 초청했습니다. 서울에서의 안락한 생활을 잠시 뒤로하고 저는 오랜만에 고국을 방문했어요. 파리는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이제 제 눈에는 조금 다르게 보였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이 제 시각을 많이 바꿔놓은 것 같아요. 이제 저는 유럽의 장점뿐만 아니라 한계도 더 명확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산업부에서의 미팅은 매우 생산적이었어요. 그들은 한국의 담수화 기술 발전과 글로벌 시장에서의 성공에 대해 진지하게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특히 어떻게 하면 프랑스와 한국의 협력을 통해 양측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들에게 한국 기업들의 성공 비결과 함께 유럽 기업들이 가진 강점과 기회에 대해서도 설명했습니다. 유럽은 여전히 기초 연구와 원천 기술 개발 분야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었고, 이런 부분에서 한국과 상호 보완적인 협력이 가능하다고 제안했어요. 또한 아프리카와 같은 신흥 시장에서도 양측이 함께 협력할 수 있는 많은 기회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팅 이후 저는 몇몇 프랑스 물 산업 기업들과도 만남을 가졌어요. 그들 역시 변화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지만 어떻게 변화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저는 제 경험을 바탕으로 그들에게 몇 가지 구체적인 조언을 제공했어요. 특히 장기적인 연구개발 투자의 중요성, 고객 중심의 접근법, 그리고 글로벌 시장에 대한 이해 등을 강조했습니다. 파리에서의 일정을 마치고 서울로 돌아온 후 저는 제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어요. 프랑스 외교부로부터 연락이 왔는데 한국-프랑스 기술협력 특별자문관 역할을 맡아줄 수 있겠냐는 제안이었습니다. 두 나라의 물 산업 분야 협력을 촉진하고 조율하는 역할이었죠. 처음에는 망설였어요. 이미 은퇴했고 조용히 서울에서의 생활을 즐기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이 역할이 제가 오랫동안 믿어왔던 가치, 즉 서로 다른 문화와 접근법이 만나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다는 신념을 실현할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제안을 수락했어요. 특별 자문관으로서 제 첫 임무는 양국의 기업들이 참여하는 공동 연구개발 프로젝트를 기획하는 것이었습니다. 프랑스의 연구기관들과 한국의 기업들이 협력하여 차세대 담수화 기술을 개발하는 프로젝트였어요. 특히 에너지 효율성 향상과 환경 영향 최소화에 중점을 둔 연구였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준비하면서 저는 양국의 많은 전문가들과 대화를 나눴어요. 처음에는 서로의 접근법과 우선순위가 달라 소통이 쉽지 않았습니다. 프랑스 측은 이론적 완벽함과 장기적인 연구를 중시했고, 한국 측은 실용성과 빠른 상용화를 우선시했어요. 하지만 점차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각자의 강점을 살린 협력 방안이 도출되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2021년 초 한마이너스 프랑스 물산업혁신센터가 서울에 설립되었어요. 이 센터는 양국의 연구진과 기업들이 함께 모여 차세대 담수화 및 수처리 기술을 개발하는 허브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개소식에는 양국의 정부 관계자들과 기업 대표들이 대거 참석했고 저도 특별 연사로 초청받았어요. 연설대에 서서 참석자들을 바라보며 저는 깊은 감회에 젖었습니다. 15년 전 라스 아주르 프로젝트 입찰에서 우리가 한국 기업에 패배했을 때 이런 날이 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으니까요. 그때는 한국을 경쟁자로만 바라봤지만 이제는 함께 미래를 만들어가는 파트너로 인식하게 된 것이었어요. 연설에서 저는 제 개인적인 여정과 깨달음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처음에는 한국 기업의 기술력을 과소평가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점차 그들의 역량과 접근법에 감탄하게 되었는지 솔직하게 말했어요. 또한 유럽과 아시아의 서로 다른 강점이 어떻게 보완적으로 작용하여 더 나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강조했습니다. 연설이 끝나고 많은 분들이 저에게 다가와 감사의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특히 한국 측 관계자들은 제가 양국 간 가교 역할을 해준 것에 깊은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런 말씀들을 들으며 저는 제 경력의 마지막 단계에서 이렇게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게 된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새삼 느꼈어요. 혁신센터의 설립 이후 양국 간 협력은 더욱 활발해졌습니다. 공동 연구개발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인력 교류와 교육 프로그램도 진행되었어요. 프랑스의 젊은 엔지니어들이 한국 기업에서 연수를 받고 한국의 연구자들이 프랑스의 연구소에서 공동 연구를 수행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협력이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보람찼던 것은 아프리카 국가들을 위한 공동 프로젝트였어요. 프랑스가 가진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이해와 네트워크, 그리고 한국의 효율적인 기술과 프로젝트 수행 능력이 결합되어 여러 물 부족 국가들의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는 사업이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깨끗한 물을 접할 수 있게 되었죠.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점점 더 자문 역할에 집중하게 되었어요. 이제는 직접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보다는 조언을 제공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이 더 중요하다고 느꼈습니다. 특히 프랑스의 기업들과 연구기관들이 어떻게 하면 한국의 기업들과 더 효과적으로 협력할 수 있을지에 대한 자문을 많이 제공했어요. 그러던 중 2023년에 프랑스의 한 유명 공과대학교로부터 특별 강연 요청을 받았습니다. 주제는 글로벌 물 산업의 변화와 한국 기업들의 성공 요인이었어요. 이 기회를 통해 젊은 엔지니어들에게 제 경험과 깨달음을 공유할 수 있다는 생각에 기쁘게 수락했습니다. 파리로 날아가 강연을 준비하면서 저는 지난 20년간의 변화를 되돌아보았어요. 2005년 라스 아주르 프로젝트 입찰 결과가 발표됐을 때의 충격과 불신, 그리고 점차 한국 기업들의 실력을 인정하게 된 과정, 마지막으로 협력의 파트너로 발전하기까지의 여정을 정리했습니다. 강연장에는 수백 명의 학생들과 교수들, 그리고 업계 관계자들이 모였어요. 저는 그들에게 제 개인적인 경험을 솔직하게 나누었습니다. 어떻게 선입견과 자만심이 우리의 판단을 흐리게 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열린 마음과 배움의 자세가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었는지 말이죠. 특히 강조한 것은 기술과 혁신의 중심이 더 이상 서구에만 있지 않다는 점이었어요. 이제는 아시아, 특히 한국과 같은 국가들이 많은 분야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으며 이런 현실을 인정하고 함께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다른 문화와 접근법에서 배울 수 있는 열린 마음의 중요성을 강조했어요. 강연이 끝난 후 많은 학생들이 질문을 위해 줄을 섰습니다. 그들의 질문은 매우 구체적이고 실질적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글로벌 환경에서 더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는지, 한국 기업들의 작업 방식은 어떤지, 그리고 앞으로의 물 산업 트렌드는 어떻게 될 것인지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한 학생이 특히 기억에 남는 질문을 했어요.
프랑스인으로서 한국의 기술 발전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처음에는 위협으로 느끼셨나요? 아니면 협력의 기회로 보셨나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분명 위협으로 느꼈어요. 우리가 독점해왔다고 생각했던 기술 분야에서 새로운 경쟁자가 등장한 것이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협력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세계는 너무 복잡해져서 어떤 나라도 혼자서는 모든 도전에 대응할 수 없어요. 파리에서의 강연을 마치고 서울로 돌아온 후 저는 제 인생에서 또 다른 중요한 결정을 내렸어요. 제 경험과 깨달음을 책으로 정리하기로 한 것입니다. 오랫동안 블로그를 통해 제 생각을 공유해왔지만 더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방식으로 제 이야기를 전달하고 싶었어요. 책의 제목은 바다를 정복한 나라로 정했습니다. 부제는 한국이 어떻게 해수 담수화 산업의 글로벌 리더가 되었는가였어요. 이 책에서 저는 한국 기업들의 성공 요인을 분석하고 그들의 접근법과 전략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교훈을 정리했습니다. 책을 쓰는 과정은 쉽지 않았어요. 제 모국어가 아닌 영어로 글을 써야 했고 객관적이면서도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한 통찰력 있는 내용을 담으려니 더욱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두산의 전 동료들과 프랑스의 업계 친구들이 원고를 검토해주며 많은 도움을 주었어요. 1년의 집필 기간을 거쳐 2024년 초에 책이 출판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물 산업 전문가들을 위한 니치 마켓을 겨냥했지만 놀랍게도 책은 예상보다 훨씬 넓은 독자층의 관심을 받았어요. 경영, 국제 비즈니스, 그리고 기술 혁신에 관심 있는 많은 독자들이 이 책을 통해 한국 기업들의 성공 사례를 배우고자 했습니다. 책이 출간된 후 여러 국제 컨퍼런스와 세미나에 초청받아 연사로 참여했어요. 런던, 두바이, 싱가포르, 샌프란시스코 등 세계 각지를 다니며 제 경험과 통찰을 나누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한국의 성공 사례가 단지 물 산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특히 중동 지역에서의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 등 물 부족 국가들은 한국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자 했어요. 그들은 단순히 설비를 구매하는 것을 넘어 한국의 기술과 노하우를 배우고 자국의 역량을 키우고 싶어 했습니다. 저는 이런 국가들의 정부 관계자들과 기업인들을 만나 조언을 제공하고 한국 기업들과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데 도움을 주었어요. 어느 날 두바이에서 열린 세계 물 포럼에 참석했을 때의 일입니다. 제 강연이 끝난 후 한 중년 남성이 다가와 자신을 소개했어요. 그는 사우디아라비아 수자원공사의 고위 관계자로 라스 아주르 프로젝트의 책임자였다고 했습니다. 바로 그 프로젝트, 19년 전 우리 회사가 한국 기업에 밀렸던 그 입찰의 담당자였어요. 그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의 회사가 탈락했을 때 당신도 그 팀에 있었나요? 저는 그렇다고 대답했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때 당신들의 기술적인 제안은 매우 훌륭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미래를 보았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보여준 열정과 헌신, 그리고 완벽한 프로젝트 수행에 대한 약속이 결정적이었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은 우리가 내린 최고의 결정 중 하나였습니다. 그의 말은 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어요. 그들은 단순히 현재의 기술력만 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은 미래의 가능성, 성장 잠재력, 그리고 무엇보다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와 헌신을 보았던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판단은 결국 옳았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이 만남 이후 저는 책의 개정판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초판에서는 주로 기술적인 측면과 비즈니스 전략에 초점을 맞췄지만 개정판에서는 문화적 요소와 조직적 특성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싶었습니다. 특히 한국 기업들의 열정, 헌신, 그리고 끈기가 어떻게 그들의 성공에 기여했는지 더 깊이 탐구하고자 했어요. 개정판 작업을 위해 저는 다시 한번 많은 한국 기업인들과 엔지니어들을 인터뷰했습니다. 이번에는 특별히 그들의 동기와 가치관,
그리고 일에 대한 태도에 초점을 맞추었어요. 그 과정에서 더욱 흥미로운 통찰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공통적으로 언급한 것은 위기의식이었어요. 한국은 자원이 부족하고 주변의 강대국들로 둘러싸인 나라입니다. 이런 환경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혁신하고 남보다 더 열심히 일해야 한다는 인식이 깊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이것이 한국 기업들이 절대 현재의 성공에 안주하지 않고 계속해서 다음 단계를 준비하는 원동력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중요한 요소는 교육에 대한 열정이었어요. 한국 사회에서 교육은 단순히 지식을 습득하는 수단이 아니라 개인과 국가의 발전을 위한 핵심 가치로 여겨졌습니다. 이런 교육열이 우수한 인재풀을 형성하고 기술 발전의 토대가 되었다고 볼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많은 이들이 강조한 것은 공동체 의식과 팀워크였습니다. 한국 기업 내에서 개인의 성취보다는 팀과 조직의 성공이 더 중요시되었어요. 이런 문화가 큰 프로젝트를 수행할 때 효과적인 협업과 일사불란한 실행을 가능하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화적, 조직적 요소들을 책에 포함시키면서 저는 한국 기업들의 성공이 단순히 기술이나 가격 경쟁력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어요. 그것은 문화, 가치관, 그리고 사회적 맥락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요소들은 쉽게 모방할 수 없는 경쟁 우위를 제공했어요. 개정판 작업을 마무리하면서 저는 책의 마지막 장에 새로운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바로 미래에 대한 전망이었어요. 어떻게 한국 기업들이 계속해서 글로벌 리더십을 유지할 수 있을지, 그리고 어떤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맞이하게 될지에 대한 고찰이었습니다. 저는 특히 기후변화와 물 부족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담수화 기술의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한국 기업들이 환경 친화적이고 에너지 효율적인 솔루션 개발에 앞장서게 될 것이라 예측했습니다. 또한 물 마이너스 에너지 마이너스 식량 넥서스 관점에서 통합적인 접근이 중요해질 것이며 이 분야에서도 한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망했어요. 책의 개정판은 2025년 초에 출간되었고 초판 이상의 관심과 호응을 받았습니다. 특히 코멘터리 섹션에는 물 산업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경영학자, 국제개발 전문가, 그리고 여러 국가의 정책 입안자들의 의견이 포함되었어요. 그들은 각자의 관점에서 한국의 성공 사례가 주는 시사점과 교훈을 논했습니다. 이렇게 책을 통해 제 경험과 통찰을 공유하면서 저는 큰 보람을 느꼈어요. 제가 겪은 패러다임의 변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얻은 깨달음이 다른 이들에게도 영감과 배움의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었습니다. 특히 유럽의 젊은 엔지니어들이 이를 통해 더 넓은 시각과 열린 마음을 가지게 되기를 희망했어요. 개정판 출간 이후 저는 점차 공식적인 활동을 줄여나갔습니다. 이제 67살이 되었고 좀 더 여유로운 삶을 즐기고 싶었어요. 하지만 완전히 은퇴하지는 않았습니다. 여전히 가끔씩 강연 요청을 수락했고 자문 활동도 제한적으로 유지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블로그를 통해 계속해서 제 생각과 관찰을 공유했습니다. 얼마 뒤 서울의 한 카페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지난 20년을 돌아보았습니다.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2005년 라스 아주르 프로젝트 입찰에서 탈락했을 때의 그 충격과 분노가 이렇게 풍요롭고 의미 있는 여정의 시작이 될 줄은 말이에요. 그 당시 저는 한국을 무시했습니다. 단지 값싸고 품질이 떨어지는 제품을 만드는 나라로 폄하했죠. 그런데 지금은 저는 서울에 살고 있고 한국 기업들의 성공 비결에 관한 책을 썼으며 한국과 프랑스의 협력을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참 예측할 수 없는 여정이에요. 카페에서 노트북을 열고 이메일을 확인하는데 흥미로운 소식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유네스코에서 주최하는 세계 물의 날 행사에 기조 연설자로 초청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주제는 해수 담수화 기술의 진화와 글로벌 협력의 중요성이었습니다. 이는 제가 오랫동안 주장해온 내용이었기에 기쁘게 수락했어요.
연설을 준비하면서 저는 해수 담수화 기술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그리고 이 과정에서 한국 기업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불과 수십 년 전만 해도 담수화는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고 비용이 높은 기술이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훨씬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솔루션이 되었죠. 이런 변화에는 한국 기업들의 혁신적인 접근이 큰 기여를 했습니다. 그들은 기존의 방식을 단순히 개선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했어요. 에너지 회수 시스템을 개선하고 멤브레인 기술을 발전시키고 스마트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하여 운영 효율성을 대폭 향상시켰습니다. 그 결과 담수화의 비용은 크게 줄었고 더 많은 국가와 지역에서 이 기술을 활용할 수 있게 되었어요. 세계 물의 날 행사는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렸습니다. 이 중요한 행사에 연사로 초청받은 것은 큰 영광이었어요. 저는 연설에서 해수 담수화 기술의 발전 과정과 함께 글로벌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한국과 프랑스의 협력 사례를 들어 서로 다른 문화와 접근법이 만날 때 얼마나 큰 시너지가 발생할 수 있는지 설명했어요. 또한 기술 발전의 중심이 어떻게 서구에서 아시아로 이동했는지,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단일 국가나 지역이 모든 기술을 주도하는 시대가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글로벌 문제는 글로벌 협력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메시지였어요. 연설 후 여러 국가의 정부 관계자들과 국제기구 대표들이 저에게 다가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물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 협력의 중요성에 공감했고 구체적인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싶어 했어요. 특히 개발도상국의 대표들은 어떻게 하면 자국의 물 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선진 기술을 효과적으로 도입할 수 있을지에 대한 조언을 구했습니다. 유네스코 행사를 마치고 서울로 돌아온 후 저는 새로운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었어요. 한국과 프랑스의 대학들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물산업 인재 양성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양국의 학생들이 함께 공부하고 연구하며 글로벌 시각을 가진 물산업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었어요. 저는 이 프로그램의 자문위원으로 참여하며 커리큘럼 개발과 멘토링 활동에 기여했습니다. 특히 강조한 것은 기술적 지식뿐만 아니라 문화적 이해와 글로벌 협력 역량을 함께 키우는 것이었어요. 미래의 전문가들은 단순히 기술만 알아서는 안 되며 서로 다른 문화와 접근법을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첫 기수 학생들을 만났을 때 저는 그들의 열정과 개방적인 태도에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그들은 이미 서로의 문화와 언어를 배우며 함께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학생들은 프랑스어를 배우고 프랑스 학생들은 한국어를 익히며 서로의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들과 대화하며 저는 제가 20년 전에 가졌던 편견과 선입견에서 얼마나 자유로워졌는지 새삼 느꼈습니다. 이제 저는 특정 국가나 문화가 다른 것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단지 서로 다를 뿐이며 그 다양성이 오히려 강점이 될 수 있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프로그램에 참여한 한 프랑스 학생이 흥미로운 질문을 던졌어요. 라루아 선생님은 프랑스인인데 왜 한국에 살기로 결정하셨나요? 잠시 생각한 후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직업적인 기회 때문이었지만 지금은 이곳이 제 마음의 고향이 되었어요. 한국은 저에게 새로운 시각을 선물했고 제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무엇보다 이곳에서 저는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할 수 있었어요. 그 학생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저도 한국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있어요. 특히 문제를 해결하는 접근 방식이 다르다는 것을 느낍니다. 우리는 종종 이론적 완벽함을 추구하는 반면 한국 학생들은 실용적인 해결책을 찾는데 더 중점을 둡니다. 이런 차이가 오히려 우리의 프로젝트를 더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그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저 역시 두산에서 일하면서 그런 차이를 경험했고 그것이 결코 우열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접근법일 뿐이라는 것을 깨달았으니까요.
중요한 것은 서로의 강점을 인정하고 함께 더 나은 해결책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2026년 봄, 제 건강이 조금씩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러운 현상이었지만 이로 인해 활동 범위를 더욱 줄여야 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블로그 활동과 가끔의 강연, 그리고 멘토링은 계속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에게 제 경험과 깨달음을 전하는 것이 저에게는 큰 보람이었어요. 어느 날 두산의 전 동료들이 저를 창원으로 초대했습니다. 그들은 제가 건강상의 이유로 장거리 여행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직접 서울까지 와서 저를 모시고 갔어요. 창원에 도착했을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두산의 연구개발센터에서 제 이름을 딴 강의실이 개관한다는 소식이었어요. 펠릭스 라루아 홀이라는 이름의 공간은 글로벌 인재 교육과 국제 협력 세미나를 위한 장소로 사용될 예정이었습니다. 개관식에서 두산의 대표이사는 이렇게 말했어요. 라루아 선생님은 단순히 기술 전문가가 아니라 문화 간 가교를 놓은 분입니다. 유럽과 아시아의 서로 다른 관점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며 더 나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보여주셨죠. 저희는 이 공간이 라루아 선생님의 정신을 계승하여 글로벌 협력과 상호 이해의 중심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깊은 감동을 느꼈어요. 이런 인정과 존경을 받는 것은 제가 상상했던 것 이상의 영광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평생 추구해온 가치와 신념이 이렇게 기억되고 이어질 것이라는 사실이 가장 큰 기쁨이었어요. 개관식에서 저는 짧게 소감을 말했습니다. 20년 전 저는 한국을 경쟁자로, 심지어는 적으로 보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한국은 제 두 번째 고향이고 여러분은 제 가족과도 같습니다. 이 여정을 통해 저는 기술적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것을 배웠습니다. 바로 열린 마음과 상호 존중, 그리고 함께 성장하는 기쁨이에요. 이 강의실이 그런 가치를 계승하고 전파하는 공간이 되길 바랍니다. 이제 서울에서의 조용한 은퇴 생활을 즐기고 있지만 저는 여전히 물 산업의 변화와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특히 기후변화로 인한 물 부족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담수화 기술의 중요성은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한국 기업들은 여전히 선두를 달리고 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중동의 어딘가에서는 한국이 만든 물이 사람들을 살리고 있을 겁니다. 그 물 한 잔을 들이킨 아이들이 앞으로 어떤 미래를 만들어갈지 상상해 봅니다. 그리고 저는 그 물을 만든 기술자를 이렇게 부릅니다. 진짜 강대국의 사절단이라고. 돌이켜보면 저의 가장 큰 실수는 한국의 기술력을 과소평가한 것이 아니라 기술의 발전이 특정 지역이나 문화에만 국한된다고 생각한 것이었어요. 변화는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고 혁신은 누구에게서나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제 저는 20년 전보다 더 겸손해졌습니다. 다른 문화와 접근법에 대해 더 열린 마음을 갖게 되었고 나와 다른 것을 무시하거나 폄하하기보다는 그 속에서 배울 점을 찾으려고 노력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러한 변화가 저의 인생을 훨씬 더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어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저는 산업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커다란 변화의 시대를 목격한 증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기술의 중심이 서구에서 아시아로 이동하는 과정,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전의 패러다임이 어떻게 무너지고 새로운 질서가 형성되었는지 직접 경험했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변화를 부정하고 저항했지만 결국 그것을 받아들이고 적응함으로써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데 기여할 수 있었어요. 오늘날 저는 젊은 세대들에게 자주 이런 조언을 합니다. 여러분이 배운 것,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세상은 계속해서 변하고 있고 때로는 여러분의 상식과 믿음이 도전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중요한 것은 방어적이 되거나 변화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열린 마음으로 새로운 현실을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자신의 역할을 찾는 것입니다. 석유보다 귀한 것은 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물을 만드는 기술은
이제 석유보다 더 강력한 수출품이 되었어요. 한국은 그 사실을 일찍 깨닫고 과감하게 투자하며 끊임없이 혁신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이제 세계인의 목마름을 해결하는 나라가 되었죠. 이것은 단순한 비즈니스 성공을 넘어 인류의 가장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시키는 숭고한 사명을 수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제 인생의 마지막 장을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과 프랑스, 그리고 세계 여러 나라의 젊은이들이 계속해서 협력하고 함께 성장해 나갈 것을 알기에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고 있어요. 그들은 우리가 저질렀던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더 열린 마음과 포용적인 자세로 글로벌 도전에 맞서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제가 이 긴 여정을 통해 얻은 가장 값진 교훈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의 차이점은 우리를 갈라놓는 장벽이 아니라 함께 더 나은 해결책을 찾아갈 수 있는 기회라는 것. 그리고 진정한 강함은 혼자서 모든 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서 배우고 함께 성장해 나가는 데 있다는 것을 말이죠.